수도 있습니다. 몇 시에 맞춰드릴까요? 네? 4시? 4시까지 할까? 밥 먹고 또 할까 그냥? 근데 문제는 주야간 진도를 같이 맞춰야 되는데 야간 진도를 그럼 새벽 4시까지 가야 돼. 3시까지. 이거까지 4시까지 하면 그럼 저 집에 못 가요. 자, 봅시다. 지금 주택과 그다음에 이제 주택 외의 부동산. 자, 주택은 이렇게 지금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하면 이게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조례죠. 조례가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조례가 광역조례하고 뭐가 있어요? 기초조례제.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에서 광역조례가 특광도 조례죠. 자, 그다음에 시군구 조례도 있죠. 자, 그러니까 강원도에 보면 조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강원도 조례가 있고 이게 이제 강원도 조례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원주시 조례가 있어요. 그건 시군구 조례죠. 그러니까 광역 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좀 하라. 나중에 문제 이렇게도 나와요. 이걸 시도조례 정한다. 시군구조례 정한다. 문제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주택외의 대상물을 보죠. 주택외의 대상물을 보면 이거는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는 어떻게 된다? 자, 매매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교환 그리고 또 임대차. 임대차가 모두 어떻게 돼요? 자, 1,000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죠. 이거는 자, 이제 두 가지 비교해 줘야 돼요. 이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정하면서 시도조례 정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거는 국토교통부령 정하면서 어떻게 한다? 협의해서 정한다. 자, 요 두 가지 차이점을 좀 구분해 보고요. 차이점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매매교환과 임대차가 1,000분의 9, 1,000분의 8 이렇게 틀리죠. 근데 여기는 매매교환, 임대차 모두 어떻게 돼요? 1,000분의 9, 0.9%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들. 자, 그러니까 주택 외의 대상물이 뭐예요? 일단 주택 말고 토지, 상가 뭐 이런 것들이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거는 최대치로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 0.9%까지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의 대상물은 요거 하나만 떨렁 나오면 괜찮은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오피스텔이에요. 자,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 중에서 일단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이고 85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이 조건이 충족돼주면 돼요. 85제곱미터 이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부엌이 있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수세식 화장실과 그 다음에 또 욕실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진다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주로 여러분들 이제 일단 기억할 것은 화장실과 욕실 없는 오피스텔은 거의 없겠죠? 거의 없죠? 다 있을 거야. 뭐 화장실에 샤워기 좀 다 있고요. 욕조만 아니라 샤워기만 일단 될 수도 욕실로다가 인정이 돼요. 근데 아마 요 두 개는 일단 없는 데가 없을 거야 아마 오피스텔에. 근데 이제 요 두 개를 중점적으로 보자. 전용 면적 얼마 이하고 85 이하고. 자,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 부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부엌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여러분들 따져요? 예, 일단 싱크대와 주방 시설이 갖춰져야 돼요. 싱크대, 가스, 그다음에 뭐가 있죠? 환풍 시설이 돼 있죠. 왜? 그 세 가지 조건이 다 순수하게 그냥 가스 시설만 돼 있다 하면 이게 부엌이 아니에요. 부엌이 아니라 거기에 뭘 갖춰라? 싱크대 시설 다 갖춰야 되고요. 자, 가스 시설까지 다 갖춘 이런 일반적인 주택에서의 관련된 조건 부엌이 일단 다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중점적으로 일단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85 이하이고 부엌 갖추고 화장실, 욕실 네 가지를 갖췄다면 이때는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주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특이해요. 그냥 주택으로 연결되면 이제 간단하게 그냥 할 텐데 주택으로 연결되지 않고 자, 매매하고 그다음에 교환과 매매 교환과 그다음에 임대차가 좀 틀려요. 자, 매매 교환은 얼마?
1천분의 1천분의 5고요. 임대차는요. 예, 1천분의 4 이렇게 됩니다. 매매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는 1천분의 4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자 85에 부엌 있고 이러면 어차피 이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주거용이죠. 오피스텔은 원래는 뭐예요? 상업용이죠. 오피스텔은 원래는 상업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갖췄다면 뭘로다가 해야 되는 거? 주거 용도로다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율을 이렇게 받아라. 원래 이렇게 됐을 때 조심할 것은 이렇게 됐을 때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OX 틀립니다. 자, 이 조건일 때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틀려요. 주택 요율은 도조례로 정하는 거죠. 근데 요율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라.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주택 외의 대상물 중에서 주거 용도로 쓰는 이거는 좀 예외 중의 규정입니다. 자, 그거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이 오피스텔도 이 85 넘어가거나 이러면 그냥 주택 외의 대상물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는 별도의 좀 종류가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해보고요. 자, 이제 주택과 주택 외의 대상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중개보수 계산 한번 볼까요? 자,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은 자,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예요? 214페이지 있죠? 매매는 매매가에다가 해당 요율하면 됩니다. 매매는 매매가에다 해당 요율하면 되고, 자, 교환은요, 뭘 기준으로 한다? 고액의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자, 높은 가격을, 자, 1억짜리와 1억 5천짜리를, 교환이 뭐예요? 맞바꾸는 거죠? 자, 1억짜리와 1억 5천짜리를 맞바꿉니다. 그럼 결국은, 얘는 1억짜리를 자기 거를 팔면서 이거 사는 거죠. 얘는 자기 거 팔면서 이거 사는 거죠. 자, 결국은 어떻게 한다? 얘는 교환은 여러분들 민법에서 아마 계약편에서 배울 거예요. 매도자 성격과 매수자 성격이 모두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환입니다. 자, 이때 결국은 얼마에 결국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1억. 결론은 이거에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고액의 물건을 기준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월세가 있는 임대차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놔셔야 되는데,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요게 기준금액이에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자, 요거는 어떻게 된다? 보증금 예를 들어서 1억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죠?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건 1억이죠. 100만 원에 100 곱하니까 1억이죠. 거기다가 얼마? 1억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2억이 나오죠. 자, 2억에다가 해당 요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주택이나 토지나 상가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하여 얼마 미만이라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다시 계산합니다. 자, 다시 계산하는데 보증금 더하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로? 70으로 한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 보증금. 자, 일단 여기서부터 봐야죠. 자, 5천만 원 미만. 요렇게 계산하여 5천만 원 미만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이면 5천만 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그러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인데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들어갑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임대차 들어가요. 자, 계산해보세요.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그러면 곱하기 170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5천만 원 미만이면 5천만 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딱 계산하니까 5천만 원이죠? 이때는 이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니까 이제 100으로 그대로 하고요. 자, 여기에 보증금 2천에 월세 20만 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오니까 100 곱하기 하니까 2천에 2천, 4천이죠. 4천이니까 5천 미만이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예, 다시 계산하죠. 곱하기 70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70을 하면 2024 100 1,400만 원에
2천만 원, 그러니까 3,400원. 그러니까 4천만 원 갖고 계산하지 말고 얼마 갖고 계산하라? 3,400 갖고 계산하는 얘기. 보수, 자, 중개보수를 조금 줄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분양권 한번 볼까요? 자, 분양권은 기 납입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실제 거래 금액이에요. 기납입된 금액에 뭘 포함한 거? 프리미엄. 이걸 일명 실제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자, 볼까요? 자, 분양가가 3억짜리입니다. 그러면 이 분양권이 거래되려면 분양계약이 어떻게 돼요? 체결돼줘야지만 되죠? 분양권이 거래되면 분양계약이 체결돼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계약금 얼마 주고? 계약금 3천만 원. 일단 10%라고 보고요. 3천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자 1차 중도금을 6천만 원 줬습니다. 그리고 자 1차 중도금 6천만 원 주고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파는 거예요. 분양권을.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냐면 프리미엄이 1,000만 원 붙었다. 피가 1,000만 원 붙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지금 거래되고 있죠? 얼마에? 예, 1억에 거래되어 있죠? 바로 1억에 해당 요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양가에다가 요율 붙이면 안 됩니다. 분양가에다 프리미엄 붙여도 안 되고요. 근데 많이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혹시 분양권 거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분양가에다가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거래된 금액입니다. 이게 실제 거래된 금액이죠. 자, 여기에다가 해당 요율. 그러니까 여기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에 해당 요율 하는 거예요. 자, 요게 분양권과 관련된 부분 중개보수 계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에 대한 부분만 일단 해놨고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일 하는 게 있어요. 자,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거래가 이 이상의 거래가 어떻게 됐다? 동일 기회에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뭐만 받아라? 매매 보수만 받아라. 매매에 대한 계약에 관한 보수만 받아라 라고 합니다. 자, 동일이 지금 세 가지인데요. 동일 매매 포함해서 둘 이상. 자, 요거를 잠깐 보면 A가요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B한테 이 주택을 어떻게 되는 거요? 판 거죠. 근데 팔면서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자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A는 여기서 계속 어떻게 돼요? 눌러 앉아 살고 있죠. 이런 게 이 케이스입니다. 자,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났죠. 이건 뭐 민법상에서 점유계정이라고 교재 같은 데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점유계정은 주로 이제 뭐 동산과 관련돼서 많이 이제 쓰는 용어고요. 자, 일단 이상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농지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시골 같은 데는. 여기서는 조금만 나가도 농지죠. 농지에서도 자, 외지인들이 농지를 갖다가 삽니다. 사면서 농사 짓나요? 못 짓죠. 그러니까 농지만 사놓고 농사는 누가 짓도록 현재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그대로 농사 짓도록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럼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나죠? 이때는 뭐만 받아라? 네, 매매 보수만 받아라 라는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사례 문제로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중개보수는 이제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되는데 참고로 보시면 부가가치세 혹시 준 적 있어요?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이제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받은 부가가치세 10% 주셔야지만 됩니다라는 거 있죠? 그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 사업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이제 개업공개사가 처음에 될 때는요 관이과세 사업자가 돼요.
처음에는 간이가세 사업자였다가 연소득이 얼마지? 2천 몇백만 원인가? 2,400인가가 넘으면 얼마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2,400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얼마요? 2천? 아니 몰라. 그 나중에 그건 시험지 안 나와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일반 과세 사업자로 바뀌거든요. 일반 과세 사업자가 돼야지만 뭘 받을 수 있냐면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 개업공개사가 그냥 부가세 10%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달라 그러세요. 뭐냐면 부가가치세는요. 그 여러분들이 부가세 하는 영수증 있죠? 부가가치 그러니까 원판하고 10%는 그 요만한 그 영수증 있을 거예요. 예, 세금 계산서 있는 거 거기다 써야지만 이게 정상이에요. 그냥 부가세 덜렁 받아가지고 나중에 개업해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간이 과세 사업자가 부가세 덕 받아가지고 그냥 먹는 이건 초과수수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원래는 어떻게 돼요? 중개보수 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게 아니죠. 부가치세는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분기별로 다시 어디다 내줘야 돼요? 예, 세무서 내줘야죠. 그래서 만약에 부가세를 요구할 때는 영수증 써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간이과세 사업자일 때는 부가세를 안 받아도 됩니다. 혹시나 간이과세 사업자일 때 법인이나 이런 데서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부가세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수증 별도로 해가지고 한 다음에 세무서 신고해 줘야 돼요. 나중에 이게 만약에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세무서에서는 조세 탈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초과수수가 돼버리는 그런 상당히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쨌든 법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돼요?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중개보수는 거의 다 한번 설명드린 것 같고요. 자, 이제 실비를 보죠. 자, 실비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그 개념만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자, 실비는 비용인데요. 비용. 자, 두 가지의 비용이 나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비용과 그 다음에 또 계약금 등에 대한 예치 비용 이렇게 나옵니다.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과 계약금 예치 비용. 이 계약금 예치 비용은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입니다. 자, 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요. 누구로부터 받냐면 권리 이전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계약금 등 예치 비용은 권리 취득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일단 먼저 보죠.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뭐예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배우셨죠? 자, 확인 설명 배우셨죠? 확인 설명할 때 중개대상물 조사하면서 들어간 비용들 있죠? 등기부, 등기상 증명서라든가 건축물내장이라든가 뛰는 비용들 있죠? 그런 비용들을 얘한테 받아라. 권리 이전 의뢰는 받아라.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비용을 얘한테 받도록 하느냐? 자, 일단 A하고 그 다음에 B가 개업공개서에 의해서 거래가 됩니다. 만약에 개업공개서를 통해서 거래하지 않는다면, 자, A와 B가 직거래한다면 권리관계 확인을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A가 누구에게? B한테 직접 하는 거죠? A가 직접 하는 거죠. 그걸 누가 대신해서? 개업공개서가 대신해서 하죠. 그러니까 얘한테 받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도 예치 비용. 이건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비용이 나옵니다. 왜 저번 주에 이거 배우셨죠? 이 계약금도 예치 제도는 누굴 위한 제도다? 네, 매수인. 즉 권리 취득을 위한 제도라 그랬죠?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 보증 설정하라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럴 때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 비용을 누구한테? 권리 취득은 왜? 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된 거예요? 한쪽으로 받죠. 중개보수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쌍방으로 받죠? 보수는 쌍방으로 받는데 이거는 뭐가 된다? 한쪽으로만 받는 거예요. 자, 그런 것만 여러분들 일단 구분해서 비용은 그냥 요 정도까지만 앞으로도 거의 요 정도에서 선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비용은요. 그러니까 크게 비용은 지금 실제로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비 거의 안 주죠? 이거 이 비용 여러분들이 이거 달라는 개업공개서도 없어요. 왜냐? 이거 달라 그럴 때 욕 들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도 그렇게 크게 안 나오니까 개념 정도만 일단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중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뒤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교육, 업무위탁, 포상금 부분 나옵니다. 자, 교육, 골치 아픈 교육입니다. 자, 교육 제도가 여러분들 교재 보면 쭉 한번 보세요. 무슨 교육이 있었나요? 쭉 한번 제목을 보면 실무교육 있고요, 직무교육 있고, 연수교육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은 지금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교육을 수시로 이제 받아야 될 상황도 생깁니다. 일단 먼저 실무교육 보죠. 실무교육은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거예요. 실무교육은 자, 일단 실무교육은 누가 실무교육을 받는 거죠? 그 대상을 보면 대상은 일단 등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자 하는 자죠. 이미 앞부분에서 봤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뭐 받으러 갔어요? 실무교육 받으러 가랬죠. 이미 공부했던 거 다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자, 그 다음에 또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떻게 돼요? 되고자 하는 자. 자, 되고자 하는 자. 마찬가지로 봐라. 실무교육 받으라. 실무교육은 이미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어요? 분사무소. 분사무소. 책임자가 어떻게 돼요? 책임자가 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들어오고자 할 때죠. 이미 다 한 번씩 언급을 했던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도 실무교육을 받아줘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직원이죠. 그런데도 일단 받아주면 된다. 왜냐? 얘는 왜 받아야 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실무교육, 실무에 대한 교육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마 얘기를 저도 아마 11월 달, 12월 달 때 잠깐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무 수습이라는 제도 얘기 가끔 들으셨죠? 그 제도가 원래는 이제 1월 29일이면 엊그제입니다. 엊그제죠?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이 이제 1월 29일인데 1월 29일부터 실무수습제도가 시행돼야 되는데 후속에 대한 법률이 안 나왔어요. 시행령이. 그게 조금 이제 서로들 지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서로들 좀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근데 사실 뭐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이 좀 내포를 하고 있는데 제도만 일단 만들어 놓고 후속 조치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거기에 대한 시행이 아마 좀 미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습제도는 일단은 저기 뭡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아마 간단하게 형식상으로 실무 교육을 받으면서 하루 정도를 아마 현장 견학식으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하루 정도를 가가지고 뭐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루 정도 가가지고 사무실 앉아봤자 그거 뭐 돼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 정도 가서 여러분들이 저기 옛날에 왜 그 이제 이런 경매 실무 이런 거 하면 뭐냐면 법원에 이렇게 현장 견학하고 막 그러거든요. 뭐 그것처럼 아마 사무실 견학 한번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지금 대충 그렇게 때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습제도는 일단 뭐 지금 현재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동안은 아마 시행이 좀 미뤄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요번에 시행 부분이 안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뭐만 일단 공부하라? 교육제도만 일단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등록하고자 할 때, 사원 임원이 되고자 할 때,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할 때, 소속공개에서 되고자 할 때 몇 년 이내 받으라? 1년 이내. 등록 신청일부터 1년 이내, 마찬가지 1년 이내, 설치 신고일부터 1년 이내, 고용 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다만 실무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대표적으로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거나 소속공개사로 들어갈 때, 자, 개업공개사 폐업하죠. 폐업했다가
다시 1년 이내 등록합니다. 그러면 실무 까먹는다, 안 까먹는다? 안 까먹는다. 근데 이 개업공개사가 다시 등록할 수도 있지만 다시 소속공개사 취직할 수도 있죠. 그래도 실무교육 안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로서 근무하고 있다가 1년 이내 다시 소속공개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속공개사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개업할 수도 있죠. 1년 이내 한다면 실무교육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실무교육 안 받는 경우 어떻다? 폐업했다가 1년 이내 소속공개사로서 고용신고됐다가 자, 고용관계 종료되고 나서 1년 이내 다시 한다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다면 실무교육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육 내용을 보죠. 그 교육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 실무교육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쯤에 아마 다음 페이지인가? 여기 221페이지 있죠? 자, 일단 실무교육 내용은 자, 중견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있죠? 법률 지식과 법률 지식,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 실무와 그 다음에 또 경영 실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직업윤리. 이것이 교육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법률 지식, 그 다음에 또 중개 경영 실무. 주로 이제 실무교육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중개 경영 실무 이쪽과 그 다음에 또 직업윤리 교육을 상당히 강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각 과목별로 다 이 직업윤리를 많이 강조를 해서 좀 교육을 해달라고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중개 경영 실무, 직업윤리, 법률 지식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자, 시간이 있습니다. 자, 시간은 어떻게 되죠? 네, 28, 32. 자, 28시간 이상, 28시간 이상, 그 다음에 32시간 이내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실무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가 또 다음에 있죠? 네,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죠?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자, 직무교육의 대상을 보자. 자, 지금 비교를 잘 보세요. 제가 이제 필기하는 부분에서 그 대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게 이제 비교될 겁니다. 자, 대상이 누구예요? 이거는 자, 중개보조원이 어떻게 돼요? 되고자 하는 자. 자,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할 때. 자, 소속공개사가 되고자 할 때는요? 실무교육이죠. 중개보조원 되고자 할 때는요? 예, 직무교육. 자, 고용신고일로부터 몇 년 이내? 똑같습니다. 몇 년 이내? 1년 이내. 다만 안 봐도 돼요.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언제 1년 이내 다시 들어갈 때는 안 받는다. 자, 그거 내용 옆에 거는 똑같죠? 자, 그 내용이 1년 이내 받는 것은요. 자, 그 다음에 또 교육 내용을 보죠. 내용은 그냥 직업윤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직업윤리.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법률식, 중개, 실무 이런 거 있죠? 근데 여기서는 자, 중개보조는 뭐가 된다? 직업윤리는 직무교육은 직업윤리에 대해서만. 자, 시간이 어떻게 된다? 시간이 서너 시간입니다. 3시간 이상, 그 다음에요 4시간 이내, 서너 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직무교육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고요. 아, 여기에 좀 뭐가 빠졌다. 자,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요, 시도지사입니다. 중요한 게 빠져버렸네.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예요. 자,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에요. 등록관청. 자, 실무교육은 시도지사만이 실시권자인데요. 직무교육은 누구도 실시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지만 누구도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있다? 연수교육 있죠. 연수교육. 이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구? 시도지사입니다. 자,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자, 그럼 연수교육의 대상은요? 대상은 누구냐? 개업, 공인중개사 및 누구예요? 네, 소속공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개사 및 소속 공개사입니다. 자, 지금 실무교육은 하고자 하는 사람,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죠? 1년 이내 들어오고자 할 때 받는 거죠. 자, 근데 연수교육 보세요. 대상이
개업 공개사 및 소속 공개사. 이 사람 누구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들어오고자 할 때는 뭐 받는 거고? 실무교육 받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는 뭐 받는다? 네, 연수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면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개사입니다. 지금 여기에 뭐가 없어요 지금? 예, 중개보전이 없죠? 중개보전은 이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연수교육의 시기는요. 시기는 실무 교육을 받은 날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받아라. 자, 이제 나중에 이제 문구 변화들 조심해야 될 것이요. 실무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받아야 된다. OX. 참, 이제 나중에 이제 요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문제 나와요. 2년 이내 받아야 된다. 예, 틀려요. 예, 2년 이내 받으라 그러면 한 번만 받는 거죠? 근데 2년마다 받으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2년마다 계속 받으니 의미가 완전히 틀려지는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2년마다 받아라. 그러니까 2년마다 계속 뭘 받으라는 얘기예요? 연수교육 받아. 2년마다 끌려가야 돼요. 교육 받으러. 이 제도가 원래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 초반에 없어졌다가 다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거 교육할 때마다 제가 이거 강의할 때마다 누차 강조하는 게 뭐냐? 제발 좀 공부 좀 하시라고. 개업 공인중개사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중개사법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괜히 더 잔소리 듣기는 중개사법 공부하면 또 잔소리해요. 지금 뭐 공부해야 된다 지금? 민법하고 개론 공부하라 그랬죠? 하고 계시죠? 근데 대답이 없어.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려면 불을 켜고 해야죠?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공인중개사 자격 딱 취득하고 나서 개업공개사 된 뒤에는 거의 공부를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발 좀 공부 좀 하셔야 돼 나중에. 그래서 인터넷 뒤져서 기사만 보지 말고, 기사는 수렁떨입니다. 저는 제가 그 개업공개사 늘 얘기하는 게 신문기사 보지 말라 그래요. 신문기사는 수렁터리가 많아요. 왜냐? 앞으로 이 제도 될 거다. 언제 돼요? 몰라요. 저기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 거기 가면 공보실에 보도자료 있거든요. 보도자료 갖다가 그냥 보도만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된다고 했던 게 3년 뒤에서 아니고 5년 뒤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신문기사 보지 말고 법조문을 찾아서 보라. 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그래서 법제처 국가법령 그 사이트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저기 해가지고 수시로 봐줘야 되고, 법이 어떻게 관련된 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그냥 또 봐야 되는 게 또 뭐냐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청 들어가가지고 조례 개정 내용 있죠. 그거 의외로 여러분들이 실무상에서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법조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조례입니다. 특히 공법. 공법은 지금은 뭐가 중요해요? 법 조문에 있는 게 중요하죠, 시험용으로는. 근데 나중에 실무용으로는요, 공법 지금 배우는 조문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도 공부 안 하니까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공부시키잖아, 이게. 자,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은 날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받으라. 이거 만약에 안 받으면요, 위반하면요, 위반시. 자, 개업공개사는, 여기다가 있죠? 위반하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 모두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여기다가 한꺼번에 묶네요. 자,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 실무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이요, 과태료. 자, 그러면 이때 내용을 보죠. 내용은 법제도의 변경사항과 그 다음에 또 중개, 그 다음에 경영과 관련된 실무, 그 다음에 직업윤리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2, 16이죠. 자, 12시간 이상, 그 다음에 16시간 이내에서 받는다. 자, 그래서 연수교육의 대상 문항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세요. 저쪽에 실무교육 내용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예,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예, 여기는 법률 지식 있죠? 자, 근데 여기 연수교육은 뭐라고 돼 있죠? 법제도의 변경사항. 나 뒤에는 똑같죠? 이런 차이점들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자, 시간 차이점들 구분해 보시고. 자, 일단 연수교육은 통제해줘야 돼요. 자, 2년마다 받으라 그랬죠? 근데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업을 하다 보면 이걸 까먹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걸 연락을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연락해야 되냐?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기.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 네, 2개월 전. 2개월 전까지 이렇게 됩니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 자, 이렇게 교육받으라고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교육이 있네요. 무슨 교육이 있어요? 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자, 이거는 그냥 줄여서 거래사고 예방 교육이라고 일단은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수시교육이에요. 수시교육.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거나 이럴 때 수시로 불러다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수시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부정기 교육이죠. 언제 교육시킬지 몰라요. 이건 뭐 1년에 2번 이런 것도 없고요. 1년에 1번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언제 교육시키면은 부정기적 교육이에요. 자, 이때 시식관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네, 시도, 지사, 그 다음에 또 누구? 등록관청까지가 시식관자예요. 자, 위에 교육의 옆에다가 시식관자 이렇게 붙여놨죠? 시식관자 각각 조금씩 틀린 부분도,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은 이런 차이점들을 한번 잘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실시관자 누구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 대상이 누구다? 대상은 개업, 공인, 중개사 등입니다. 누구예요? 다죠? 개업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중개사하고 또 누구까지? 예, 중개보전. 자, 연수교육은 중개보전이 대상이에요? 아니죠. 그러나 실무교육은 뭐가 대상이 된다? 아, 자, 실무교육 아니에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누구도 대상이다? 중개보전도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중개사 등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대 이 거래사고 예방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교육 내용도 일단 없어요.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죠, 그냥. 자, 그리고 시간도 일단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시간도 정해지지 않고요. 다만 통지되는 부분이 있어요. 통지하라. 며칠 전까지 통지하라 그랬어요? 네,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자, 그래서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며칠 전까지 통지? 예. 교육 받으러 오라고 이제 통지하는 거예요. 자, 요까지가 이제 교육에 대한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교육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 뭔가가 각각의 교육의 차이점이 나타나죠. 그런 차이점들을 나중에 이제 다 시험 문제에 그 차이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들을 갖다가 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라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22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니까 업무위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시험과 관련된 부분. 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공익에서 시험 부분에서 배웠죠? 자, 시험과 관련된 부분 먼저 보죠. 여러분들 교재 226페이지 보니까 시험과 관련된 부분 나오죠? 시험의 위탁. 누가 위탁권자가 된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 자, 원칙적, 자, 이제 이게 아마 두 번째 주에 배웠을 거예요.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은 누구? 시도지사죠? 배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이제 5주째죠, 여러분들? 예, 참 세월 빠릅니다. 벌써 이제 2월달 됐어요, 벌써. 자, 참 세월 빠른 게 참 느껴지는 게요. 아침에 제가, 집에서 6시 50분에 탁 나와요. 청량리역에서, 탁 내려서 이렇게 보면 옛날엔 어둡게 껌껌했었거든요. 오늘 딱 청량리역에 딱 와서 표 끊어놓고 딱 보니까
흔해요. 그래서 야 정말 세월이 동지 지난 다음에 벌써 꽤 한 달 이상 훨씬 넘었죠. 이거 너무 이제는 환해지더라고요. 아마 한 달 뒤쯤은 해가 힐끔힐끔 나올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벌써 이제 2월 달 됐고 여러분들이 요거 시험 배운 지가 벌써 5주 전이니까 3주 전쯤 되겠네요. 다 까먹었을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들 이제 보죠. 시험 실시권자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위탁을 해주는데 어디다가 부동산 뭡니까 그 공기업 또는 준정부하고 그다음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위탁과 관련된 부분 이미 한번 배웠으니까 짚고 일단 넘어가고 자 지금 할 것은 225페이지에 뭐냐면 그 교육의 위탁이에요. 자 지금 이거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자 근데 교육의 위탁이 뭐뭐만 지금 위탁되냐면 자 실무교육하고요 직무교육하고 연수교육 실무 직무 연수 세 가지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세 가지에 대해서 위탁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어떻게 된다? 위탁 근거 규정 없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어디다 위탁할 수 있다? 부동산 관리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인데요. 여기는 제2조라고 안 해놓고 다 집어넣네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산업대학, 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주르르 나오죠. 왜?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뭐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냥 법조문에 뭐라고 되냐면 자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2조의 학교는 소위 말하는 2년제, 4년제 대학입니다. 거기에는 사이버 대학도 다 들어가요. 자, 여기 보니까 사이버 대학, 원격 대학 있죠? 거기까지. 일단 4년제 대학이면 2년제, 4년제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주의 상지대학이 부동산과가 있나요? 대학원에 있나요? 대학원에 있으면 안 될 텐데. 지금 실무가 하나요? 하는구나. 지금 영서대학에 부동산학과 있나요? 상지대. 그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면 지금 대학원만 부동산과 있다면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지대에 있는 이유가 아마 그 두 개, 지금 상지 영서대학이 상지대 부설 병설 전문대학이죠 옛날에. 예, 거기나 이쪽이나 둘 중에 분명 한 과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자 바로 그는 아마 거기서 그러면 아마 지금 실무교육 할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협회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시권자는 누군데? 시도의사죠. 시도의사가 실시권자인데 실시권자가 위탁을 시켜준다. 어디다 위탁시켜준다? 이런 데다가 위탁시켜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위탁받을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강사 기준이 있어요. 강사 기준. 자 박사학위 소지자 있거든요.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 기준 없어요. 경력 기준 없고 그 다음에 자 전임 강사. 전임 강사는 경력이 몇 년? 자 연도수 한번 보세요. 몇 년이죠? 2년. 자 박사학위는 없고 전임 강사는 2년이고 석사학위는 3년. 그 다음 변호사 2년.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자, 이 7급 이상 공무원은 그 중개 업무 담당 공무원입니다. 6개월. 그 다음에 또 그 외 자격증 몇 년? 3년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연도수 한번 구분해 보시고 면적은 50제곱미터 강의실을 1교에서는 일단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사 기준 나중에 좀 계속 강조할 거예요. 지금은 한 번만 짚고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 기준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전임 강사는 2년, 그 다음에 석사학위는 3년. 그래서 전이 석삼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변호사 같은 경우는 2년, 그 다음에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그 외 자격증 3년 이렇게 구분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의 위탁 부분을 한번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 제도를 보죠. 자, 포상금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뭐가 있다? 포상금을 주는 제도.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파파라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에 대한 실효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데도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자, 신고하거나 고발. 신고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고 고발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제도, 포상금 주는데 그 대상을 보면요. 대상은 뭐가 있냐면 무등록,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 등록, 그리고 또 양도대 양수, 양도대여, 그 다음에 양수 이렇겠네요.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죠.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 무등록입니다. 이거 형벌 어떻게 됐죠? 기억나시나요? 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벌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습니다. 예, 요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벌금. 했나요? 아, 부정한 방법?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번에 했나? 거짓 부정 등록 하면 3년 이하 징역 한번 했던 것 같긴 같다. 저도 이제 헷갈려 버려.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양도대 양수. 자, 양도대 양수는 두 가지입니다. 뭐죠? 자격증과 그다음에 또 뭐예요? 등록증 이렇게 되죠. 자격증과 등록증, 양도대 양수. 양도대 양수 하면 형벌 뭐 여러분 기억하시라? 1-1. 준자 받은 자 모두 어떻게 돼요? 1-1이었죠? 자,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거 3-. 그 다음에 또 부정한 방법 등록하는 거 3-. 그 다음에 또 양도대 양수 1-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 세 개에 대해서만. 근데 이거 찢어놓으면 자격증, 등록증, 양도, 양수까지 양수까지 또 찢어놓으면요 5-6개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대상이 뭐다? 무등록, 거짓 부정 등록, 양도대 양수, 무거양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신고 또는 고발, 장소는 어디다? 장소는 자,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이에요. 수사기관에 원다. 자, 등록관청에 뭐 하는 거고? 신고하는 거고요. 수사기관에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다. 자, 신고 또는 고발을 하게 되면 이제 포상금을 주죠. 포상금을 주게 됩니다. 포상금은 1건당 얼마를 주는 거예요? 50만 원을 주게 됩니다. 포상금 지급하는데 이거는 누가 지급한다? 등록관청에서 지급합니다. 자, 이것도 좀 조심할 게 나와요. 포상금을 건당 얼마 지급하는데? 50만 원 지급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지급한다? 등록관청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때 자, 신고 또는 고발은 어디다 하는데? 등록관청에 신고하든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든가 그랬죠? 수사기관이 어디예요? 예, 뭐 경찰이나 검찰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다 고발하든가 그러는데 포상금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등록관청에서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등록관청이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죠? 50만 원 주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돈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강원도는 돈 좀 많아요? 없나요? 아, 여기는 뭐 나올 게 별로 없죠? 월급이라도 제대로 줄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지금 급여도 제대로 못 줄 판이래 가지고 하는 그런 데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자, 어쨌든 지자체에서 주다 보니까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고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뭐를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국고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건당 50만 원을 주는데, 자,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일단 발각되기 전에 자, 이 신고 또는 고발 제도는 뭐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었냐? 자, 이거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무등록, 거짓 부정 등록 이런 거 담당 공무원이 와서 단속하기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양도대 양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현실에 와가지고 무등록 가가지고 중개업하느냐? 안 했다 그러면 되죠. 자, 여러분들 한번 아까 무등록 대표적인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컨설팅 사무소 갑니다. 가서 중개했느냐 뭐 누구 신고 들어와가지고 하죠. 그럼 안 했다 그러면 계약서 같은 거 다 어디다가 숨겨놓고 벽에다 숨겨놓고 요즘 벽 다 부셔요. 옛날에 저희가 90년대 중반 때 저기 공인중개사 협회 한 2년 반, 3년 가까이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단속이 좀 강력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검찰까지 이 초임 검사들 있죠? 검찰까지 대동해가지고 단속 나올 때 있었는데 그때는 벽까지 다 부셨어요. 이렇게 쳐가지고 빈 공간이 있다 그러면 왜 느낌 있죠? 왜? 왜냐면 단속 나오면 느낌 나와요.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이제는 딱 한 바퀴만 돌면 어디다 숨겼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이게 해서 하면 뜯어내라. 이게 먼저 이제 뜯어내라 그러거든요. 안 뜯으면 다 부셔버려요 이게. 이게 그래 벽에다 숨기는 거. 요즘 이제 그래는 어디다 하면 아예 집에 갖고 와버립니다. 그게 차에? 차에 갖다, 그렇죠. 차에도 갖다 놔요. 실망하시는 분이구나. 집에 갖다 놓거나 아니면 차에다 갖다 놔요. 근데 차도 위험성 있는 게 무슨 사무실 부근에다 놓으면 차까지도 뒤져요. 차까지 뒤지니까 집에까지는 못 쳐들어갑니다. 집에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거나 그러면 수색영장 가지고 가서 그렇지 차에까지는 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이미 들켜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거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발각되기 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검사의 공소 제기, 그 다음에 또 기소, 유예 처분이 있을 때, 자 검사의 공소 제기라든가 기소의 처분이 있을 때 있습니다. 자 공소 제기는 자 의미 간단하게 파악해 봅니다. 자 공소 제기는 소위 말한 기소한다 그래요. 줄여서 기소. 자 이전에 한번 공부했던 분들은 제가 이거 잠깐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냥 일반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흔히들 뉴스에 검찰에서 기소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자, 이 기소라는 말이 뭐냐? 자, 검사가 뭐 한 거다?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민사사건에서는 개인이 소송 제기하고 또 개인이 소송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누가 소송을 제기하냐면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제 범죄자가 또 이제 맞대응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 뭐라 하냐면 공소 제기라고 합니다. 자, 이 공소 제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기소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기소 유예라면 자, 이거 유예는 이미 들었죠. 유예 어디서 들었어요? 유예 결격사유 집행유예에서 들으셨죠? 집행유예란 집행을 뭐 한다? 미루는 거라 그랬죠? 기소를 뭐 하는 공소 제기를 뭐 하는 거다? 미루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기소유예 있으면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검사 판단해서 죄가 있다 그랬죠? 있는데 검사가 어떻게 한다? 봐주는 거다 그랬죠. 자 그래서 공소제기 기소의 처분이 있다면 요때 이제 지급 조건이 돼요. 자 조심할 것은 판결 받아야지만 지급하는 거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의 처분이 있다면 일단 지급 조건이 돼요. 자 조건이 되면 지급 신청서를 일단은 제출을 합니다.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뭘 제출하라? 지급 신청서 제출하라.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 등록관청에다가 제출합니다. 이거는 자 지급은 누가 준다 그랬어요? 등록관청에 준다 그랬죠? 그래서 등록관청에다가 지급 신청 제출하면 등록관청에서는 일단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어떻게 한다? 조회합니다. 어떻게 해요? 공소 제기됐는지 기소해 됐는지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가지고 지급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거는 신고 또는 고발했다고 해가지고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급 신청서가 제출이 돼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자, 한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뭐가 됐다? 이상이 공동을 했다. 공동신고. 이게 뭐 한 거예요? 한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신고했다면 여러 명에서 같이 조사해가지고 신고한 거죠? 이때는 균등 배분이 원칙입니다. 자, 여기에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대로 하고요.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대로 하고 합의가 없다면 균등 배분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 50만 원씩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조사했으면 50만 원과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 사건에 대해서 1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2건 이상이라면 한 사건에서 2건 이상이라면 A도 신고하고 B도 신고하고 따로따로 한 거죠? 네, 따로따로. 자, 그러면 2건 이상 있다면 따로따로 한 거예요. 따로따로 신고가 계속 들어온 겁니다. 다 줄 수 없죠? 그때 누구한테 준다? 네, 이때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제도인데요.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나와요. 매년 안 나온 해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나? 널리 알려서 좀 이용 좀 하라고 하는 경우가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안 나온 해 없이, 이거 간단한 내용이지만 안 나온 해 없이 계속 나왔었어요. 난이도 높게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다 일단 기억을 해놔야지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상금 제도 봤고요. 자, 뒤에 수수료 부분과 그 다음에 이것은 고유식별 정보 처리는 아마 제가 안 할 거고 수수료는 다음 파트 때 하기로 하지요. 자, 좀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협회 부분 들어갑니다.